4.7 재보선이 끝나면 곧바로 정치권은 1년 앞둔 대선판으로 직행을 하게 됩니다. 자,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선대위원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박영선 후보 측면전에 나섰다고 하는데 그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책 방향을 정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웠어요. 유권자들은 선거 때는 완벽한 권력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더 겸손하고 더 절박해져야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지사는 박영선 후보의 공감과 친분, 그리고 이낙연 위원장 같은 경우 낮은 자세, 본인의 성격들에 따라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후보 정말 절박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가장 절박한 사람은 이낙연 전 대표죠.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선거대책위원장 아닙니까? 선대위원장이죠. 당연히 그렇죠. 직전 당대표고 공천을 관리했던 전직 당대표고 지금 선대본부장으로서 위원장으로서 지금 선거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결과가 좋다라면 아마 제2의 이낙연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지지율도 상승하고 유력 차기 주자로 다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선거 결과가 나쁘게 나타난다라면 이낙연 효과가 없었구나라는 것이 좀 입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차기 대선 주자로서는 상당히 큰 내상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이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는 좀 절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전매 특허와도 같았던 이 기본소득, 특히 이 재난지원금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원했던 것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가 지금 디지털 화폐로서 10만 원씩 지원하겠다. 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책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것이 서울로도 이제 확산이 된다. 이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박영선 후보를 만나서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하면서 내 기본소득이 서울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밴드웨건 무임승차를 좀 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 네. 후보들에게는 이 선거 결과가 어떤 명함으로 작용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과정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만약에 박영선 후보가 승리하는데 이 디지털 화폐 10만 원씩 지급이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라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지사의 어떤 기본소득 어젠다가 상당히 전국적 이슈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에게는 상당히 좀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박영선 후보를 만나서 조언하고 이 지지의 뜻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권 대선 잠룡들의 어떤 조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움직임들이 슬슬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이재명 지사도 최근에 그래도 이재명이 출범을 알렸고요. 또 이낙연 위원장 오늘 신복지 2030 광주 포럼을 발족한다고도 하고요. 또 정세균 총리는 아직 대권 관련해서 직접적인 얘기는 없었지만 우정 광주 포럼도 다음 달에 공식 출범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지층 결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움직임들을 위해서 이렇게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시간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재보선이 앞을 가리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늦어져 보이는데 멀리 있어 보이는데 네. 1년도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보선이 없었다면 지금 뉴스의 주인공들은 다 이분들입니다. 네. 조직화도 더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오히려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총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본격화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4달에 출범한다는 거는 그 거치도 4달과 연동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그렇군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분들은 이 선거가 끝나는 4월 7일 딱 그 다음 날부터 주인공으로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역량을 이제 강화시키고 경선에 돌입하는 그건 야권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준비 단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대선 주자들 모두 준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야권 잠룡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유승민 공동선대위원장,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유튜브 나들이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내가 원기 유튜브에도 출연하고 진짜 영광입니다. 네. 원기 고마워 불러줘서. 여러분, 뒷광고 아니죠? 네. 저희가 유승민 의원님한테 얻어모도 받지 않고 오히려 저희가 지금 사드렸어요. 맛있다. 여기 마이크에다 대고 하셔야 된다니까. 아니 왜 그래? 지금 먹방인데 자꾸 드시려고만 하셔가지고 답답해서. 배고프잖아. 자, 이 소아조로증 환우들을 돕기 위한 이런 활동 중에 하나로 유승민 위원장이 참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유승민 위원장 행보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아마 근데 그 홍준표 후보나 다른 후보들보다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신중하고 그동안 이게 그 정중동 이런 데 움직임을 보여왔는데 네. 아마 저 유튜브를 보니까 상당히 그 급조된 느낌은 아니고요. 네. 제가 보기에 자연스럽게 뭐 잘 된 거고요. 네. 다만 최근에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그 대선 출마 공식 선언을 안 했지만 실제는 정치 활동을 이제 했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그 상당히 매기 효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매기 효과, 판을 흔드는. 그렇죠. 네. 윤 총장이 야권 후보로 급부상, 지지율은 이제 그 급등하면서 다른 대선 주자들, 뭐 홍준표 전 대표나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 또는 이제 원희룡 제주도지사, 최근에 그 황교안 대표과에도 이게 사실상 정계 복귀해서 활동하는 게 앞으로 이제 그 안철수 후보까지 저는 안철수 후보도 이게 기회가 또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당히 야당이 집단 지도 체제로 가면서 선의 경쟁을 펼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네, 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면서 뭐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잘 된 것 같다 이런 표현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을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뭐 정계 개편 이뤄질 것이다 이런저런 전망들 얘기들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제 유 위원장도 이거 관련해서 야권 대통합을 선거 이후에 이뤄서 집단 지도 체제로 대선을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유승민 그 전 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면 김종인 체제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 그 야당에 유리하게 끝난다라면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되면 김종인 천하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다른 그 대권 잠룡들이 뭐랄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내년 대선을 위해서 범야권 통합을 하고 그 통합을 하다 보면 여러 주체들이 그 들어올 테니 집단 지도 체제로 가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본인이 그 지도부에 들어가겠다는 얘기를 저렇게 애둘러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목전에 있기 때문에 재보궐 선거가 더 중요해 보이지만 실제로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초조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공간이 지금 열리고 있지 않거든요. 선거 결과에 모두가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야당의 승리를 원하면서도 야당이 승리했을 경우는 또 지도체제가 어떻게 바뀔 거냐. 이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저는 집단 지도체제로 가서 범야권을 통합하자.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빨간 넥타이를 하고 국민의힘 의원총회장에 들어서서 굉장히 관심을 이목을 끌었는데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는 한 번 졌지만 다음 대선 충분히 노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본인은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희망하는 겁니까? 저는 네.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안 보지만 개인 의견입니다. 예. 네. 어찌됐건 우리가 보선 전의 상황을 본다 그러면 작년 이제 총선의 상황을 본다 그러면 세석분이 차지하지 못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당세가 축소되는 그런 당의 대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지지율도 그렇게 급등을 안 했고 그러니까 이번 재보선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 정치인 안철수의 재기의 발판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경선에서 지금 졌지만 지금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약속을 지키려는 그런 이미지의 어떤 정치인의 이미지를 사실 부각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돌이켜 보면 이 문재인 대통령과 후보죠. 당시 2012년 때 그때 단일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사실은 여러 논란을 만들 만큼의 행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이번에 완전히 불식시키겠다. 즉 약속 지키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것 하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기고 나서 네. 이 국면을 본인이 좀 주도하겠다. 그러니까 이긴 다음에는 이제 뭔가 역할론을 이제 부각시켜서 대선에서의 어떤 본도 뛰어볼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지금 안철수 전 후보의 그 생각인 것 같은데 사실 정치는 매우 냉정하거든요. 경선에서 진 분이 대선에서 이길까? 뭐 이런 얘기들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앞날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네. 이제 당장 내년 대선만 보면 그렇지만 그 다음 대선까지 좀 길게 염두에 두면 어떻게 보면 안철수 그 당대표의 경우에는 범여권으로부터 정치를 입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범야권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진영을 갈아탔기 때문에 이 범야권에서 좀 뿌리를 내리겠다. 그러니까 당장 내년 대선에 출마 준비라기보다는 그 뭔가 이 범야권 지지층으로부터 뭔가 덕을 받다.
안철수가 적극적으로 도와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유리해졌다. 이런 평가를 받음으로써 다음에 다시 정치할 수 있는 어떤 뭐랄까 이게 미천을 마련하기 위한 행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이제 홍준표 의원의 얘기를 좀 해보면은 최근 그리고 요즘에 며칠 동안 행보들을 좀 보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계속 비판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잘하고 아름답게 퇴임하십시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지금은 홍준표 의원 무소속 아닙니까, 변호사님? 근데 저는 이제 그 홍준표 의원의 저 지적이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네. 김종인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입니다. 비대위원장이라는 건 상당히 그 단기간의 비상 시기에 당을 추스르는 거예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더 나아가서 내가 만약에 뭐 킹메이커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이번에 선거가 이기든 저든 김종인 위원장은 저는 이제 그 국민의힘을 떠나는 게 맞다. 본인이 누구에게 입당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결정해서는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용이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지금 대선 후보가 별로 없잖아요. 윤석열 총장 빼고는요. 그렇다면 저는 홍준표 의원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도 당원이지만 사실상 대선 후보에게 받아들이고 여러 사람에게 해서 구룡 심령이 뛰어노는 이런 판을 깔아주고 본인에게 떠나는 게 저는 마지막 역할이 아닌가. 근데 왜 홍준표 의원이 전직 당대표면서 대선 후보입니다. 근데 왜 저는 입당을 막는지 그 이유가 뭔지 제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이래 봅니다. 예, 빅텐트를 치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율 관련된 내용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자, 윤석열 총장 46.4%를 기록한 MBN의 조사 의뢰자 MBN의 조사기관 한길리서치 그리고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서울 지역의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를 보고 계십니다. 네. 자, 제가 주간동화에서 구자홍 차장님이 쓰신 이 분석 기사를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이 현상은 어떻게 저희가 짚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앞서 저 여론조사를 꼭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것이요. 서울 지역 조사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죠. 서울 지역, 그렇습니다. 서울 유권자들만 물었을 때, 서울시장을 앞둔 서울 그 유권자들에게 물었을 때는 윤석열 선호 현상이 상당히 좀 높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전국 조사에서는 아직 좀 다릅니다. 전국 조사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지금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윤석열 쏠림 현상이나 윤석열 대망론까지는 아니다. 이걸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지금까지 범야권에는 마땅한 후보가 출연을 안 했었는데 윤 전 총장이 대선을 1년여 앞두고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자마자 굉장히 혜성처럼 등장해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만큼 현 정부의 비판적인 국민들이 다수 있구나. 이분들이 마땅히 마음을 의탁할 곳이 없었는데 윤 전 총장을 통해서 내년 대선에서 뭔가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윤 전 총장의 경우에는 대선 주자로 부상은 됐습니다만 아직 본인이 대선에 출마할지 출마하지 않을지 본인의 육성으로 아직 얘기하지 않았고요. 또 대선에 출마한다라면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국민적 검증과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이지 이것이 민심이 굉장히 단단하게 굳어졌기 때문에 유력 차기 주자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성급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저 궁금한 게 이런 네. 침묵하면서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미스테리 이런 네. 것들이 지지율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윤 전 총장으로서는 굉장히 좋으면서도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지율이 높은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 지지율만큼의 어떤 자기의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실망하는 유권자들이 나타나면 지지율이 금방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과거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현상으로 굉장히 안철수 이 당시 후보가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발간한 이후에 안철수 생각을 들어보니까 마땅한 게 없네. 네. 뾰족한 게 없네. 이러면서 지지율 하락을 겪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윤 전 총장이 공정과 정의의 화신으로 지금은 여기고 있지만 과연 윤 전 총장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느냐. 네. 안보 이슈, 경제 이슈, 교육,
복지 이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고공행진이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거품처럼 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 전 총장의 행보 하나하나에 정말 관심이 초집중되는 그런 상황인데 김종인 위원장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최근에 평가를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게도 별의 순간이 온 것 같다. 근데 그러셨는데 결국 윤 총장이 별의 순간을 포착을 했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만두고 나서 별의 순간을 포착한 것 같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성공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처신하냐에 달려있겠지. 저런 사람이 하나 나타나면은 아주 속된 말로 파리가 많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 파리를 어떻게 잘 자기가 골라서 치울 걸 치우고 받을 거 발고 그거를 어떻게 앞으로 능숙하게 잘하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봐요. 네, 이제 김 위원장이 이렇게 평가를 했고 또 준비를 잘하면은 기존에 이제 별의 순간이 온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별을 진짜 딸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어떤 모임이 뭐 다 함께 자유당이라는 중앙당 창당 발기인 대회까지도 열었어요. 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렇게 유력하게 이제 부상을 하면 주변에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막 만들어내는 조직들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그것에 윤석열 전 총장의 의중이 있느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은인자중하는 이유는 사실 임기를 4개월 앞두고 사퇴할 때 명분이 뭐였냐면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은 이제 다 사라지고 지금은 이제 정치 행보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재보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4개월뿐이 안 남은 임기를 일찍 그만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행보를 매우 자제하고 있죠. 자제하고 있지만 그 영향력이랄까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런 또 욕구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김현석 전 연대 네. 교수님이라든가 뭐 예. 등등의 분들을 만나면서 계속해서 어떤 뉴스거리를 만들고 일종의 이제 메신저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미 정치인으로서 이미 역할 또는 영향력 그렇게 인식 다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냥 이런 장면에서는 정치를 선언하시고 네. 본인의 얘기들을 직접적으로 꺼내는 것이 여러 가지 혼란을 막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선 전초전인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 주자들 움직임 분석해봤습니다.